이 사진을 보십시오. 일본군 731 부대는 인간을 실험용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80년 동안 감춰진 진실입니다. 제 이름은 마르크 뒤발,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역사학 교수입니다. 프랑스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된 한 장의 문서가 저를 이 여정으로 이끌었어요. 극동지역 의료보고서 1945에서 1947이라는 무심한 제목 아래 충격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었죠. 731 부대의 시설에서 목격한 것은 인간성에 대한 가장 심각한 배신이다. 군의관의 메모는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생체 실험, 동상 실험, 감압 실험.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역사책에서 한 줄로 넘어가던 이야기가 수백 페이지의 상세한 기록으로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우연히도 일주일 후면 도쿄대학에서 역사적 객관성과 국가적 자존심의 충돌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운명이 저를 조롱하는 듯했지만 이 문서들을 강연에 포함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역사학자로서 침묵할 수 없었어요. 연구를 더 진행하기 위해 한국계 통역사 박지연을 만났습니다. 35살의 지연은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731 부대 문서에 관해 이야기하자 그녀의 동공이 순간 확대되었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죠. 뒤발 교수님, 그 731 부대에 관한 문서라고 하셨나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프랑스 군의관이 기록한 보고서입니다. 생체 실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그곳에 끌려갔던 분들 중 한 명이세요. 그날 밤 도쿄 강연을 앞두고 자료를 정리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발표가 가져올 파장을 어렴풋이 예상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역사학자로서 저는 그저 진실을 추구할 뿐이었습니다. 그 진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얼마나 큰 저항에 부딪힐지는 알지 못했죠. 도쿄대학 강당에 서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저명한 학자들, 호기심 어린 학생들, 날카로운 시선의 언론인들로 가득 찬 장소였어요. 강단에 오르는 순간 심장이 평소보다 2배는 빠르게 뛰었습니다. 목이 말랐고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죠. 731 부대, 인간 실험, 그리고 80년간 은폐된 진실. 이 한 문장으로 청중의 주의를 사로잡았습니다. 스크린에 충격적인 실험 사진이 나타났고 강당 내에 술렁임이 퍼져나갔어요. 일부 학생들은 충격에 손으로 입을 가렸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저명한 사토 교수는 눈살을 찌푸리며 팔짱을 꼈어요. 프랑스 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한 기록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문서의 출처, 작성자, 기록 방식, 교차 검증 과정까지 학술적으로 철저히 준비했죠. 그러나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의 표정이 변해갔어요. 불편함, 의심, 그리고 일부에게서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사토 교수가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섰어요. 뒤발 교수님, 이는 단일 증언에 불과합니다.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기에는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서양인의 시각으로 본 동양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리엔탈리즘의 함정이 아닐까요? 사토 교수의 질문에 담긴 냉소와 경멸이 강당 전체에 퍼진 것 같았어요. 순간 목이 메었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정부는 731 부대 문서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진실을 감추려는 자가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역사입니다. 이 문서들은 프랑스 군의관 한 명의 증언이 아니라 수십 명의 연합군 조사관들이 확인한 기록입니다. 강연 직후 일본 언론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보수적인 아사히 신문은 외국 학자의 근거 없는 역사 왜곡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지만 진보 성향의 도쿄 신부는 직면해야 할 과거라는 제목으로 제 연구를 소개했죠.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일본 역사학자 협회는 제 연구가 서구 중심적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동시에 젊은 일본 학자들 중 일부는 비공식적으로 저에게 연락해 연구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도쿄대 총장의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학문적 연구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일본과 프랑스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히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주제에 관한 후속 강연은 어렵게 됐습니다. 그 말에 담긴 경고를 놓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닙니다. 국가적 자존심, 외교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이 개입된 문제였죠.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는 일이 이토록 위험한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여정이에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른데 제 마음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도쿄에서의 냉대가 마음에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진실 추구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일본 보수 언론에서 저를 역사 왜곡자로 비난하는 기사가 연일 실렸고 일부 프랑스 학자들마저 제 연구 방법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연의 할아버지, 박승일 할아버지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맑고 또렷했지만 깊은 주름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할아버지의 첫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1940년 18살 때였습니다. 만주에서 일본군에게 붙잡혔죠. 처음에는 노동자로 끌려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트럭에 실려 이상한 시설로 옮겨졌어요. 그곳이 731 부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종이봉투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작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마을은 이미 폐허였고 가족은 흔적도 없었어요. 사진을 보여주던 할아버지의 손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동안 침묵했어요. 긴 침묵 끝에 할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때 죽었다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지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올리셨어요. 왼팔에는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흉터도 증거입니다. 8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진실입니다. 할아버지를 만난 후 서울대학교의 정영민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정 교수는 20년간 731 부대를 연구해온 전문가였죠. 그의 연구실 벽면은 온통 731 부대 관련 자료로 뒤덮여 있었어요. 뒤발 교수님, 당신이 프랑스에서 발견한 문서는 우리가 가진 퍼즐의 중요한 조각입니다. 정 교수는 자신의 연구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죠. 저희 한국 학자들과 중국 베이징대 리웨이 교수팀은 수십 년간 이 사실을 밝히려 노력해왔지만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어요. 당신의 발견이 우리 연구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건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각국의 연구자들과 생존자들이 함께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메일함을 열었더니 일본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도쿄대학의 나카무라 요시키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731 부대에서 의사로 일했습니다. 당신의 연구에 도움이 될 자료가 있습니다. 화상회의 후 충격적인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뒤발 교수님, 저는 도쿄대학의 나카무라 요시키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731 부대에서 의사로 일했습니다. 비밀리에 만나 뵙고 중요한 자료를 드리고 싶습니다. 메일을 지연에게 보여주자 그녀는 즉시 경계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어요. 일본 보수 단체들이 교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카무라의 메일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731 부대에서 의사로 일했으며 그의 일기와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강렬하게 다가왔죠. 다음 날 나카무라에게서 731 부대의 실험 기록 원본 사진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나카무라의 신원을 확인했고 그가 실제로 도쿄 대학에서 근현대사를 가르치는 젊은 교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결단을 내렸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도쿄로 다시 향할 것입니다. 지연은 내 결정에 반대했지만 결국 동행하기로 했죠. 교수님이 혼자 가시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통역도 해드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도쿄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침내 나카무라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마른 체격, 안경 너머로 진지한 눈빛을 지닌 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젊고 열정적이었어요. 731 부대의 실험 계획서, 결과 보고서, 참여 의사들의 명단. 잔인함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 할아버지는 198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죽기 전 그는 이 문서들을 저에게 맡기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나카무라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카무라는 갑자기 자신의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할아버지와 제가 5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게 일본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지만 나는 그가 저지른 일도 알아야 했습니다. 나카무라는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조심히 다뤄주세요. 이건 단순한 역사 문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목숨값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일본 외교관 하타케야마를 만났습니다. 그는 도쿄대학 개권 교수직과 5년간의 연구비를 제안했어요. 조건은 단 하나, 731 부대 연구를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진실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타케야마는 아쉬움을 표하며 자리를 떠났지만 그의 방문은 제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어떻게든 덮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하타케야마의 제안을 거절하고 나카무라와 다시 만나기 위해 도쿄로 향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옳은지 망설였지만 진실을 위해서라면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현지 언론의 비난과 학계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에서도 진실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이 희망을 주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공무원이 제 여권을 평소보다 오래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지연의 눈빛에서도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3시, 마른 체형의 젊은 일본인 남성이 들어왔어요. 나카무라였습니다. 최근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제 연구실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고 몇몇 보수 단체에서는 저를 반일학자로 낙인 찍고 있어요. 나카무라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지만 결연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동료 교수들이 조용히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후 731 부대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은폐한 과정과 미국과의 거래로 전범들이 면제받은 상세한 기록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문서들을 보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어요.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731 부대의 인체 실험 데이터를 얻는 대가로 책임자들에게 면책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어디서 얻으신 건가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비밀 문서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 퇴직 공무원이 양심 선언의 일환으로 제공했어요. 그분은 지금 익명을 요구했지만 언젠가는 공개 증언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내 분위기도 변하고 있습니다. 고베 대학의 히라야마 교수팀이
7.3 부대 관련 연구를 시작했고 오사카에서는 시민단체가 희생자 추모 행사를 개최했어요. 작지만 중요한 변화입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나카무라의 자료를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한국, 중국 연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7.3 부대 지휘관 이시이 시로가 전후에 미국 정부의 보호 아래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은폐와 불이에요. 자료를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팔뚝에 소름이 돋았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박승일 할아버지의 눈물 젖은 얼굴과 나카무라의 용기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영민 교수, 리웨이 교수와 상의한 끝에 세 나라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나카무라에게서 받은 자료 중 일부와 프랑스 문서, 그리고 한국과 중국 연구진의 자료를 종합해 국제학술지와 주요 언론에 공개했어요. 이 자료가 학술지 심사 같은 정식 절차를 밟는 동안 또다시 은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해요. 게시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떨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자료는 폭발적으로 퍼졌어요. CNN과 BBC가 특집 보도를 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학계에서도 반응이 엇갈렸죠. 일부 학자들은 우리의 연구 방법론을 지지했지만 다른 이들은 충분한 검증 없는 폭로라며 비판했습니다. CNN과 BBC의 인터뷰를 마치고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현실감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2주 전만 해도 저는 파리 소르본의 평범한 역사학 교수였습니다. 이제는 국제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죠. 일본 언론의 반응은 양극화되었어요.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은 외국 학자들과 일부 일본인의 반일 선동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지만 진보 성향의 아사히 신문은 7.3 부대 실체, 직면해야 할 진실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죠. 보다 심층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더 극명한 대립이 벌어졌어요. 우익단체 일본회의는 도쿄 시내에서 역사 왜곡 규탄 집회를 열었지만 동시에 와세다 대학과 교토 대학 학생들은 진실규명 시위를 벌였습니다. 7.3 부대 피해자의 일본인 유족들도 처음으로 언론 앞에 나섰어요. 제 아버지는 7.3 부대에 끌려간 조선인과 결혼한 이유로 국가 반역자로 낙인 찍혀 그곳에서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70대 노인 스즈키 요코의 증언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르노 대사가 저를 찾아와 외교적 마찰을 우려했어요. 마르크, 자네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네. 일본 정부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왜 곤란한 일인가요, 대사님? 제 목소리에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실렸습니다. 르노 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는 늘 복잡하네. 프랑스와 일본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네의 용기를 존경한다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소르본 대학의 안정된 직위, 학계의 명성, 국제학술지의 편집위원직.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실감났습니다. 박승일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할아버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증언이 필요해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힘겹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야겠지. 80년을 기다려온 일이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네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의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폭풍 우 한가운데 있었어요. 옆자리의 지연은 노트북으로 청문회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고 그 건너편에는
박승일 할아버지가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유엔 청문회 참석을 고집하셨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많네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어떤 결과가 따를지, 정말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제네바에 도착하자 공항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출구로 안내받았습니다. 유엔에서 보낸 차량이 우리를 호텔로 데려갔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호텔 로비에서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80년을 기다렸습니다. 단 하루만 더.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한평생의 고통과 비로소 찾아온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그 눈빛을 보며 마음속 의문들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역사학자가 된 이유였죠. 그날 밤 할아버지가 제게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다시 보여주셨어요. 이건 제 가족 사진입니다. 731 부대에 끌려가기 전이죠. 아내와 2살배기 아들.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였어요. 통계나 문서 속 기록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한 인간의 깊은 상처였죠. 할아버지, 내일 청문회에서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제 목소리에 확신이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엔 인권위원회 청문회장은 각국 대표들과 언론인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 앞에 놓인 마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일본 정부 대표단이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하타케야마도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서는 미세한 동요가 느껴졌어요. 이 문서들은 731 부대가 주로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을 진행했으며 전후 일본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은폐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그 시설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하타케야마가 반박에 나섰어요. 뒤발 교수와 다른 학자들의 연구는 존중합니다만 이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주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과거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며 여러 차례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1972년 한일 기본조약과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으로 이미 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하타케야마의 말하는 동안 그의 눈빛에서 망설임이 느껴졌어요. 박승일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의무와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죠. 하타케야마의 발언이 끝나고 인권위원회 의장이 개입했습니다. 다음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박승일 씨. 박승일 할아버지가 천천히 증인석에 앉으셨어요. 85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강한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731 부대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생존자 중 한 명입니다. 할아버지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실험실의 상황, 동료들의 죽음,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된 악몽까지. 할아버지가 팔의 흉터를 보여주실 때 여러 위원들의 얼굴에 충격과 공포가 스쳤어요. 통역사들조차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0년 동안 저는 이 진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잊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도 한때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부모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회의장을 침묵으로 물들였어요. 그 정적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카무라의 할아버지, 731 부대에서 의사로 일했던 일본인의 육성 고백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그것은 회의장을 완전한 침묵으로 만들었어요. 영상 속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참여한 실험들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매일 밤 그들의 얼굴을 꿈에서 봅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적어도 진실은 말해야 합니다. 청문회 후 기자회견에서 하타케야마는 공식 입장을 반복했지만 그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 역사적 맥락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문회 이후 일본 언론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보수 언론은 증거 불충분을 주장했지만 진보 언론은 직시해야 할 역사라며 심층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일본 내 젊은 세대와 학계의 반응이었어요. 도쿄대학과 교토대학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규명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오사카에서는 시민단체가 7.3.1 부대 희생자 추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애국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카무라의 선언은 일본 내에서 작지만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박승일 할아버지는 청문회 6개월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상에서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소르본 대학은 제게 역사와 인권센터 설립을 제안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위기에 처했던 학자적 명성이 이제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명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학자로서의 소명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이었죠. 그날 저녁, 파리의 작은 한국 식당에서 지연과 함께 소박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소주 한 잔을 들고 박승일 할아버지를 위해 묵념했어요. 할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 센 강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저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정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데 제가 작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조용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멀리서 파리의 불빛이 센 강에 반사되어 춤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졌던 진실의 불빛이 마침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역사적 자료 발견으로 시작된 여정이 한 프랑스 교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데요. 이제 7.3.1 부대의 진실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역사적 정의와 인류 양심의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흔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침묵당한 이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 더 놀라운 역사적 발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숨겨진 역사와 감동 사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숨겨진 역사,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